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이 중에서 혹시 엔타 관람 보신 분? 상당수의 많은 관객분들 여러 번 보셨던지라 약간 오염된 관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항상 패션 질문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재탕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같이 했던 개봉날 1차 주입 때 오셨던 분들 계세요? 제가 또 너무 웃겨드려가지고 또 도파민을 잊지 못하고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367공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시고 특별 GV 저희가 1만 돌파 기념 그리고 2만을 목전에 앞둔 기념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독일 영화에서는 엄청난 그 블록버스터급 흥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엔차 관람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그 대한민국에서 게이로 사는 법의 가이드북, 약간 미슐랭 가이드처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이 감독님께서 이 어떤 게이의 재현, 그 게이판의 씬에 대한 재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맨 처음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을 때 제일 처음 썼던 장면이랄까, 문장이랄까, 캐릭터랄까, 영감 어디서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017년에 써가지고 첫 그 순간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2017년이면 엄청 오래된.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 얼핏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꽂혔던 포인트는 가령 이제 특히 엔딩 씬에서 볼 수 있듯이 가라오케에서 철준이가 노래 부르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그 가라오케라는 문화 자체가 외국 영화 보면은 미국이나 저번에 그 북유럽 영화 보니까 거기서도 그 가라오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외국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어떤 게이 가라오케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문화. 네, 뭔가 이렇게 노래 방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노래 부르지 이렇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이런 되게 남탓스러운 일이 사실 엄청난 관종력을 요하는 그런 일이죠. 정말 저는 내향형 인간인데 저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좀 약간 그게 좀 되게 새로웠는데 아마 그래서 한국 관객분들은 그 씬을 보면 특히 게이 커뮤니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저런 곳이 있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게이 커뮤니티의 재밌는 문화를 또 잘 활용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철준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철준이가 저기서 노래 부르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거 지금 또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어떻게 감독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감성 수치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영화 보기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어떤 이런 현실을 재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썼던 리얼리티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겪을 만한 그런 공감성 수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철준이가 처음 이제 그 종로에 데뷔하면서 하는 그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가 보면서 다들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보게 되잖아요. 저도 글을 쓰면서 철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 재밌게 글을 쓰시네요. 심심하시지는 않으시겠어요? 글을 쓸 때 그렇게 쓰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직도 자필로 쓰시네. 그래요?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은 박진호 감독님과 마저 말씀하세요. 네. 그랬는데 사실 요즘 영화 제가 다시 보면은 저도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너무 과하게 설정했나 싶을 때도 있는데 과하진 않았어요. 아주 현실의 농도에 딱 맞게 현실이 부끄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자, 그러면은 혹시나 이 질문이 안 나왔을까 제가 한번 준비해본 질문이 있는데 영준의 배드 씨는 왜 없나요? 혹시 배우님 아쉽지 않으셨나요? 난 사실 준비가 됐는데 왜 나를 먹이지 않은 거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죠. 저희 370이 이렇게까지 어떤 기세를 몰아서 갈 정도의 작품이었다면 제가 배드신 찍어서 더 인기를 가져왔었어야 했는데
좀 많이 이게 철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뺏기게 좀. 지금 견제라고 하셨군요. 네네 늘 견제 중인데 아. 또 그 견제에서 더 큰 뒤짐의 원인은 배드신의 유머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배드신 있었다고 다 됐을까? 아 무서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기는 했어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그 감정적인 파고가 있는 캐릭터다. 요 정도 둘의 텐션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이 배드신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촌스러운 구석이 있는 작가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감독님이 약간 최대한 먹히지 않고 이런 거 그런 촌스러운 제어를 하지 않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영준이와 철준이의 어떤 러브씬을 최대한 자제하신 건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략적 차원에서 배드신이 뭐 있으면 아무래도 관객들의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철준이 이미 철준은 처음부터 이미 잠자리는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맨 첫 씬부터 그래서 뭐 잠자리 상대를 찾으려고 게이 커뮤니티에 나왔다기보다는 댓글로 맞아 말씀하세요. 뭐 이제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와 커뮤니티를 찾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의 어떤 관계가 잠자리를 내는 것이 어떤 이 과정의 클라이막스일 필요는 없겠고 그거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담아서 이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중 질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각 배우님들께 이 캐릭터 연기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는지, 특히 김현목 배우님이라고 짚어주셨어요. 일단 어디서부터 할까요? 조대희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나 이것까지 해봤다 이 캐릭터를 위해서. 연장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긴 한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남성분들 이렇게 출입하고 나가시잖아요. 계속 아이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 컨택을 시도를 했는데 아이 컨택이 좀 되던가요?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잉크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쪽 응답이면은. 근데 제가 오늘 피했습니다. 여기 계신 거 아니야? 계시다면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목 배우님께서는 제가 이것까지 해봤다. 영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영준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뭔가 좀 획기적인 답변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일단 실패했고요. 네. 애쓰려고 했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준비할 때 그냥 흔히 말해서 인플루언서 분들 유튜브 영상 그래서 이제 구독 채널들 구독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뷰티 컨텐츠부터 해서 그냥 일상 브이로그부터 해서 한참 그냥 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영준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채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텐츠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보다가 잠깐만 지금 나 그래도 다음 주부터 다 이제 크랭크인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놀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라도 알아차려서 자기를 많이 안 왔었네. 술을 하던데요? 그랬는데 좀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준이라는 인물 자체로 결국에는 되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캐치했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봤던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대중에 공개 가능한 선에서 인상 깊었던 채널이 유명하신 김똘똘 분도 그렇고 잘 몰랐어.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뷰티 유튜버로 되게 하신 분. 네네네. 참고했다. 네. 근데 이제 그분 친구들 이제 그룹이 계시거든요. 이제 항상 여행 가는 컨텐츠를 많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신가 봐요. 네, 부럽습니다. 조유연 배우님께서는 나 이렇게까지 준비해봤다, 혹은 영화 촬영하면서 이런 일까지 해봤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네, 뭔가 재밌는 어떤 순간이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뭔가 처음이었던 순간이 되게 많았어서 현택이랑 키스씬도 사실 저는 키스씬 자체가 또 처음이었고, 그리고 탈북 역할도 그렇고 탈북민 역할도 그렇고 이제 성소수자 역할도 그렇고 다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연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이제 북한에서 온 이제 친구를 실제로 만나서 네.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많이 술도 같이 먹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 친구는 뭘 부르던가요? 그 친구가 아이유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아이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모두에게 통하는 아이유. 네.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많이 부르진 않았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정도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클럽씬에서 영준이가 엄마 오리, 아기 오리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랬어라는 말을 하던데, 철준이의 엄마 오리가 영준인 것처럼 영준에게도 영준이의 엄마 오리 같은 존재가 있었을까요? 라고 인스타그램 AXX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생각할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누구나에게 그런 뜻은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게 현택일지 아닐지는 뭐 저희가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데일리님께서는 현택의 엄마 오리가 영준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어디 새로운 커뮤니티 들어갈 때 엄마 오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준이 상당히 많은 새끼들을 쳤네요. 워낙 발이 넓고. 그러니까요. 아주 모두의 첫사랑으로 등극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내가 쉬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써서.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네. 감독님도 아마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영준이의 그런 어떤 살가운 면을 많이 강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준이 근데 원래 그 장미 속에 가시가 있듯이 그의 또 내면아력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준이 캐릭터 빌딩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흔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 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다정함과 어떤 친근감, 되게 남들에게 잘 다가가는 그런 성격을, 되게 살가운 성격을 가진 영준인데, 자기가 잘 이렇게 돌봐줬더니 좀 적응하면은 이제 자기 버리고 다른 사람과 벌고, 이런 일들 영준이는 아주 많이 겪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있지 않나요? 있겠죠? 제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약간 저처럼 이렇게 광대 역할을 하는 들이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하죠. 그렇죠. 그게 근데 비단 이제 게이 커뮤니티나 어떤 뭐 헤테로 커뮤니티를 떠나서 그냥 일반 미팅 같은 데 나가더라도 항상 깔깔이 역할하는 친구는 혼자서 집에 들어가고 조용히 있던 애들이 자기 실속을 챙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떤 딱 그런 캐릭터로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 정병이 무서운 되었다. 너도 날 떠나갈 거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장면 하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보신 분이 계세요. 인스타그램에 드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영준이가 처음 철준이를 데리고 송아지를 모임에 나갔을 때 현택의 행동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택이가 처음에 술집에 들어왔을 때 영준이의 손을 주물거리거나 뒤통수를 쓰다듬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현택이라는 캐릭터가 스킨십이 많고 이런 스킨십에 스스럼 없는 캐릭터라 그걸 자연스럽게 녹인 건지, 아니면 철준이를 의식해서 조금 더 영준에게 스킨십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디렉팅이 있었는지, 아니면 배우분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두 분께 여쭤보는 질문이겠죠. 혼자 답해 주시겠어요, 분?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는 그 오자
사실 그게 그 뒤에 좀 대본대로 안 가고 뭐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 그런가요? 모자를 감독님 좀처럼 많은 것을 찾아내고 본인의 영화임에도 타이틀을 제일 먼저 읽음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97 친구들 송아지들이 내가 쓸래 이런 거는 대본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봐봐 일주일 전에 해도 5일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쓰다듬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냥 질투 겸 좀 변제를 했는데 왜냐면 철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변제할 겸 그냥 너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약간 이런 불안함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디렉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오갔던 그게 사실 배우님이랑 저랑 서로 얘기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연기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배우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딱 정확하게 보죠. 영준이랑 딱 손을 이렇게 맞잡으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또 하다가 이렇게 모자할 때 이렇게 만지는 그 스킨십이 두 번 나오는데 자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되게 괜찮다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뭐 하지 말아라 아니면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계속 했던 거 같고 저는 이제 뭐 배우님이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사실 대일 배우님이 뭐 저희 실제로 있을 때도 약간 스킨십이 좀 있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진짜요? 아닌가요? 처음 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뭐 다정하신 이렇게 뭐 해주시 이런 네네.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러우신 편이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잘 묻어 나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배우님 어떤 특징을 또 메소드였어요. 메소드 자연스러운 메소드 메소드 연기를 또 펼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또 조유영 배우님께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세울님께서 철중이 상의 탈의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육체미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에로틱과 육체미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혹은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지. 예, 제가 어떠한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게 좀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네. 제가 또 이제 일을 그 수영 강사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맨날 옷도 벗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플러스 제가 원래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맨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맨몸 운동을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뭐가 그 SNS에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네. 운동 루틴 같은 거.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나름 제가 노력했던 거는 더 뭔가 이렇게 더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북민의 네, 만약에 너무 뭔가 더 키워버려서 뭔가 더 이렇게 하면은 펌핑이 너무 되면은 오히려 철준의 인물이랑은 또 좀 깨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준이는 도대체 이제 탈북한 지 몇 년이 된 겁니까? 그 몸을 빌더 원래 풀뿌리를 먹고 자랐던 친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영양 상태가 좋다는 게 이렇게 맞나? 이 영화에 조금은 사실 네. 이게 비하인드가 제가 촬영 전에 몸을 못 봤습니다. 네. 배우님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출중한 줄 알았다면 캐스팅을 망설였을 수도 있다. 오히려 좋아하긴 했는데 네. 오히려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 현장에서 첫 테이크 할 때 딱 걷는 거 보고 너무 좋은데? 약간 당황은 했으나 이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막 그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 보는 그 헬스 계정 막 이런 막 펌프업 때 몸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배우님의 생활이 약간 근육이긴 해가지고 어떤 생활을 저런 생활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막 같이 준비 다니고 하면은 맨날 뭐 혼자 밖에 나가서 요가하고 막 피자프 시간에 술을 한껏 마시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취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고 잡니다. 생활은 돼 있어요. 야 진짜. 네.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몇 년쯤 됐냐고. 진짜로 네, 설정상. 7년이었죠. 7년. 7년이면 뭐 영양 상태 충분히 개선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시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비슷한 맥락에서
탈북민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은 궁금해요. 아까 탈북민 분과 함께 노래방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를 이제 도와줬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독일이요? 네,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영화를 못 보긴 했는데 그 친구의 의견이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띠아머리라고 이제 이번에 철준이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북향민 커뮤니티가 띠아머리인데 그 띠아머리 친구들이랑 같이 DMZ 이제 순례 탐방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서 이제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스타렉스 똑같이 타고 진짜 딱 그 장면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되게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실제로 탈북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영화를 봤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 아직 못 봤대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네. 하지만 봤던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북한 이탈 그 청소년이랑 같이 생활하는 총각 엄마라고 하는 이제 분이 또 계세요. 총각 엄마. 네, 총각 엄마. 별명이신데. 네, 닉네임이신데 네. 이제 저희 나이 또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북향민 이제 청소년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일도 시키고 하는 약간 이런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10명인데 10명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영화를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그 친구들의 그 말이 그 후기가 화가 많이 났대요. 왜요? 왜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 저는 같은 포인트네요. 네. 왜 말을 안 하냐? 이게 나만의 풍습이냐고요. 그래서 영준이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고.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철준이한테 화를 안 내서 다행이었어요. 네. 철준이는 뭐 시원시원하죠. 네. 저도 너무 같은 감상을 갖고 있어서 놀랄 만큼 역시 다 통하는 인간은 다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를 찍으실 때 처음 모티브가 됐던 게 그 탈북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모티브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 소재를 쓰시게 되셨는지. 그 전 영화도 사실은 탈북민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영어 선생님처럼 탈북 학생들에게 20대가 지나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영어랑 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봐주는 그런 일을 자원봉사를 이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 친구들 만나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같은 게 많이 깨졌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말로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제가 그거 수업하러 가는 첫날 정말 뭔지 모르게 되게 무섭고 떨렸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냥 ABC 이렇게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해가 생겼고 그냥 그분들 자체로 볼 수 있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보니 제가 만나왔던 탈북자 분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묘사가 되고 특히 일종의 뭐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불행하고 뭔가 고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그들의 삶을 규정할 때 그들의 과거로 규정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 그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어서 온 그 과정만 항상 다루어지고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되게 좀 무관심한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도 전라도 여수 출신인데 제가 여수를 떠난 지 20년이 돼갖고 저 스스로를 여수 사람으로 정체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를 계속 여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면 되게 기분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아 진짜 그냥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쓴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저의 전작 단편 영화인 은서이고 그중 또 하나가 이 철준 이야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이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부풀려서短편 영화로 삼으실 생각을 하신 거겠네요. 네, 2017년쯤이었던 때가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작품에서 영주는 철준을 새끼 오리로 치부하며 우정 이상의 의미를 부정하였다. 저 또한 철준의 감정이 단순히 탈북구청 사귄 친구를 향한 특별한 우정이었지 아니면 사랑에 가까운 감정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우님들은 철준이 본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철준 자신도 혼란스러워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은 철준의 감정선을 우정과 사랑 사이 어디쯤으로 연출하고 싶으셨는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연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철준이를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저는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사랑인지 이게 뭔지 내가 왜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지 왜 그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은지 라는 어떤 그 감정을 들었을 때 나중에서 깨달았던 거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아마 철준이가 행한 어떤 그 뭐 클럽에서 이제 아닌데 나 너 옆에서 춤출 건데 막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러브레터 이렇게 또 찔러주고 간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미숙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사랑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나중에서야 좀 깨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조연으로서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됐을 때 영준이의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준이가 사실 철준이는 영화 속에서 영준이가 그때 술범위에서 철준의 이름을 썼다가 지웠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혼자 영준이가 떠나는 그 공항버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보는데 철준이도 아마 그 장면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 되게 좀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철준이가 그걸 알았더라면 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혹시 그러면 영준이가 한번 한국에 방한하였을 때 다시 만났을까요? 연락을 했을까요? 이게 아마 철준이가 먼저 연락을 했다기보다 영준이가 하지 않았을까? 먼저 연락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형욱 배우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이 감정의 라인에 대해서 사랑인지 우정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 대본 보고 인물로서 준비할 때는 일단 쫙 읽다가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영준이의 감정선을 픽스해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영준이로서만 계속 존재하다가 나중에 관객으로 작품을 봤을 때 그 첫 번째 코너씬에서 이제 우리 엄마도 그 교회 간증 이렇게 알바 자리 해줄 수 있다 하자 하면서 옆에 막 장난치면서 딱 봐도 이제 철준이가 곤란해하니까 그 곤란해하는 표정을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눈빛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그때가 제 연기력이 되게 저기 눈망울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좋구나. 네. 그걸 보고 진짜 좋아하네. 뒤늦게 본인의 연기를 네. 보고 깨닫게 되셨다. 네, 너무 잘 재현이 되었다. 근데 그 순간이 느껴졌고 그 이후에 그렇다고 또 그 씬 이후부터 뭐 사랑 쫙, 뭐 실망 쫙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둘의 어떤 관계나 마주하게 된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관객으로 좀 뒤늦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감정선 참 미묘하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조대 배우님?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이 둘의 관계에서 또 사랑과 우정의 해석을 배우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둘이 답답했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하면서도 사실 이제 그냥 그 둘의 관계만 바라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해를 되게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봤어요.
이런 그 감정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이 헷갈리는 감정의 경험? 없으시면 없다고 말했을 되게 어렵나요? 아니 배우님도 네. 저 인프피여가지고 인프피에게 아마 이 진실을 얘기하는 감정을 잘 거군요.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둘이 알아서 하겠죠. 그냥. 오케이. 네, 둘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 얼마나 답답한 사람일까 그런 편견을 갖게 되었는데 감독님께 상상을 좀 해주시죠. 이 둘의 사랑과 우정의 그 어떤 간극이랄까 그 사이 어느 정도의 감정인지 이런 경험이 좀 많으셔서 이런 감정을 녹여내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제 생각 물어보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감정 라인이 뭔가 퀴어 영화여서 가능한 멜로 라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멜로 라인을 썼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우정과 사랑이 되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고 일종의 사내연애이니까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귀는 게 되게 피곤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이 커뮤니티를 나갈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복잡한 관계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랑이가 우정에 이렇게 구분짓고 규정할 수 없다 생각했고 특히 개 커뮤니티 안의 관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 쓸 때나 배우님들 얘기할 때는 여기부터는 사랑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상황 위주로 했고 그냥 다만 이 배경은 상세히 말씀드렸었어요. 이 커뮤니티가 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 모임 하나 적응하기 위해서 철준도 그렇지만 컨택, 영준도 각자 이 동반 모임에 되게 적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노력을 해왔을 거고 원래 모임은 다 커플이 되면서 깨어지기 마련이죠. 모든 모임은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아사리판이 나는 건데 아사리판이 항상 나고 있죠. 그런 것을 많이 봐왔고 걱정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현택과 영준도 서로 호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그냥 가까이 두고 친구로 오래 보는 게 서로에게 좋아서 지내온 관계인 거죠. 저는 그런 관계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게 되게 퀴어 커뮤니티의 특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인에 대한 잠재적 연애 상태라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어떤 헤테로 커뮤니티에서 보기 힘든 종류. 그러니까 절반은 내 경쟁자고 절반은 내 잠재적 연애 상대가 아닌 모두가 모두의 잠재적 경쟁자이며 잠재적 연애 상태라는 점이 어떤 그 특수한 되게 바이브를 뿜어내는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지점을 감독님께서 너무 잘 캐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좋은 말로 잘 감사합니다. 패스가 또 이제 또 감사드려요. 자, 철준이가 같은 탈북민들끼리 있는 차 안에서 다 싫다라고 말하며 나오는데 그 순간 철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이번에 감독님부터 조현 배우님께 한번. 진짜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실 제가 또 의도적으로 쓴 대사가 철준도 자기 스스로가 이 사실을 숨겨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상황일 텐데 근데 항민이가 되게 얼토당토하는 오해를 하잖아요. 또 돈 때문에 그러려고 돈 아깝아서 그러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어떤 퀴어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어떤 일을 보여주는 생각하는데 단지 커밍아웃 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비밀만 지키고자 지켰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뭔가 자기는 뭔가 계속 뭔가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억울함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억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도 약간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을 그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짜증을 그렇게 냅니다. 워낙 원래 약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깥에선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데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화를 내고 더 뭔가 치부를 찌르는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가 그때 한민이 형도 그렇고 한민이 형도 그 답답함과 사실은 철준이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비롯됐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근데 그걸 또 찌르니까 또 철준 입장에서도 맞다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마 그런 둘의 또 가깝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또 해석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철준이 51% 옷 입고 나온 거 보고 이거는 이제 귀여운 여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변신이 아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변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취방에서 친구들끼리 모인 장면에서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을 한 4명 정도 신어서 벗어놓고 있어요. 이런 저는 그 패션 브랜드의 어떤 디테일함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셨는지 굳이 그 51%를 입히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2024년 배경으로 네. 이태원의 51% 나시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에어포스도 되게 뭐 어울리는 옷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다른 캐릭터 누구에게 입힐까 하다가 그냥 철저히 입으면 되게 좋겠다 해서 설정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변신 막 이렇게 네. 그런 거 의도하시는 맞죠. 네. 그리고 거기 살짝 대사도 살짝 표현되는데 영준이가 그거 입고 왔어?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봐서는 영준이가 뭐 골라줬거나 사줬을 것으로. 네. 돈이 어디서 났어요? 요즘 굉장히 어머니 굉장히 어르신 분이시네요. 다른 남자도 옷을 사주고 다녀서 고민을 해주시고 애가 지금 식단데 세상에. 네, 그런 식으로 할수 없고 에어포스는 그것도 역시 뭐 고증이자 사실 그 씬은 이 동반 모임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씬이고 싶었어요. 뭔가 어쨌든 신발이 북적북적 있으니까 되게 어떤 명절에 외갓집 가고 같은 느낌도 있지만 뭔가 근데 그들이 신는 신발이 되게 유사하고 맞아요. 뭔가 그 분위기 그 동반 모임이 서로 되게 눈치를 보며 서로 유사해지려고 하고 뭔가 유행하는 걸 입어야만 하는 어떤 동일시의 압력이 있는 그런 퀴어 커뮤니티 안에 어떤 동반 모임을 설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 흰색 옷을 맞췄습니다. 너무 좀 디테일이 있었던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그 거의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탈북 엘라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다. 빨리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행복하면 됐다라고 이런 말까지 해주는 거. 이 캐릭터를 빌드업하시는데 어떤 그 감독님의 어떤 판타지 같은 게 많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일종의 퀴어 영화에서 뭔가 어찌 보면은 보통 영화 치면은 그 주인공의 가족을 담당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걸 모르는데 알면은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차단을 한다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사실 이제 너무 나쁘게만 그리고 싶지는 않았고 나름의 사연이 있기를 바랐고 사실 제가 제일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그 커밍아웃 씬 자체에 있는데 저는 그 커밍아웃 씬에서 주인공이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리고 주인공이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그 압박을 과하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좀 촌스럽죠 그러면. 그리고 주인공이 그 짐을 다 져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하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냥 사회가 알아봐줘야 되는 시대다. 또 선언적인 의미도 있네요. 이 정도면 그냥 다 솔직히 우리가 들키지 않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이제 그냥 좀 알아봐 진짜. 나 지금 그렇게 다시 입고 왔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진짜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커밍아웃 씬을 만들어 보자라는 구상에서 만들어진 씬이고 너무처럼 너무 죄송해요. 제 의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머스럽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한민이 형이 말해줘서 고맙다 하잖아요. 말 안 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설준이가 할 말이 있어. 곧 말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밀들이 고백될 때 대화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네. 할 말 있어 하면 다 안다고. 그렇죠. 왜냐면 다 알만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것도 아주 좋은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성을 벗어나는 그런 대사여서 저는 정말 빛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박상영 작가님께서
쓰신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온 티아라 친구들과 영화 내 97 송아지들이 어떤 유사 차이점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도시 사랑법의 티아라들이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일단 클럽의 선우 위치가 좀 달라요. 굉장히 과격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그게 약간 그 창작자의 성격에 좀 따라 있는 것 같은데요. 티아라 친구들은 뭐 철준이랑 영준이 같은 관계면 이미 한 4시간 만에 정리가 끝났어요. 자거나 뭐 헤어지거나 뭐에 이미 끝났을 만한 관계인데 이제 그 미묘함을 이제 그 긴 시간으로 다룬 게 또 박준호 감독님의 장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아라 친구들은 좀 굉장히 우악스럽고 스테이지를 장악하고. 스테이지를 원래 장악하는 거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무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감독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기함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티아라들의 위치는 에어컨 앞이었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남자의 환장한 애들이고 어떻게든 멋있게 보여서 지금 어떻게 한탕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그 무대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가평본을 뭐 기함을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약간 그 송아지들이랑 티아라들은 서로 굉장히 겉돌았을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제 생각에. 그렇죠. 전문용어로 끼가 참 안 맞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몇몇 음악들이 등장을 하죠. 삽입된 노래들 A, 회전목마, 그라데이션을 선정하게 된 이유나 기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영준이가 아이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유계라고 불리는 어떤 그 전형성을 또 가져오신 것이 이소라 게이와 건진아 게이 개뿔이 그걸 노리신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아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노린 것이고요. 네. 뭐 우리 시대에 있는 뭐 제 주변에도 많은 아이유 게이 친구들 생각하면서 영준이 아이유 게이일 것 같다. 저도 아이유 노래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적 아이유 노래요? 네. 저는 어려우니까, 네.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음. 가사가 되게 일단 좋잖아요. 아이유 노래가 되게 우울하면서도 되게 또 그래도 힘을 가져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영준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에잇을 고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잇이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렴구도 좋지만 처음에 소알류 해킹하고 이제 시작하는 노래가 딱 그 타이밍이 영화 장면에서 보시면 딱 그 철준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지금 행복하니라고 약간 되게 묻는 것 같은 그 순간 활용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회전목마는 사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4주차 준비하고 있는데 2주차까지 거의 매일 했거든요 이게 대답 그거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제가 2주 만에 해서 지금 새로워요 회전목마는 제가 2017년에 처음 썼을 때는 원래 쥐드래곤이 삐딱하게가 설정돼 있었어요 뭔가 이제 그 철종이 나만의 힙한 노래를 되게 촌스럽게 부르는 이런 설정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강철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강철이에서 똑같이 그 삐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곡을 검토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준이가 줬을 MP3에 들어있을 법한 노래를 찾다가 탑백 되게 유명한 노래일 것 같다. 그리고 이 노래에 필요했던 조건이 일단 좀 세련된 노래이면서 중간에 떼창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뒤에서 거기 가라오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떼창 부분이 있으면서 철준이가 되게 촌스럽게 불렀을 때 되게 웃기면서 슬플 만한 뭐 그런 노래를 하다가 회전목마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다 해서 골랐고 다행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라데이션 안 했는데 그라데이션 별거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또 그라데이션을 선정하셨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50분 정도 진행을 해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 번 N회차 보시고 많은 질문을 들으셨던 만큼 또 많은 질문이 또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전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감독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일단 그 우리 오늘 배우가 흑감자 네, 저희 티켓 들고 오시는 거. 배우신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죠. 얼굴을 이렇게 가리세요.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철준이 같아, 철준이 같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사실 2회차는 사실 많이는 영화 가서 잘 안 본 편인데 되게 감명 깊은 영화였고 정말 좋았어서 자주 보는데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되게 서사의 완성도랑 짜임새 그리고 사랑스러운 철준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철준이랑 영준이 사이에 그 썸 아닌 썸이 시작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갈등 전에도 서로 연락처 수준이가 영준이한테 그 러브레터를 잘 쓰기 전에도 뭔가 그 탈북민 형이 갑자기 등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영준이가 철준이한테 나 좀 나자 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썸 아닌 썸 관계로 이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 때도 그게 정말 아쉬웠었는데 이제 조유연 배우님이랑 이영목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좀 용기를 냈다면 혹은 그런 외부의 상황들이 없었더라면 이 친구 관계에서 약간 사귀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좀 썸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럼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땠을까? 참 이게 사랑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만약에 그 순간에 이제 영준이가 나눈 나자 하고 철준이의 어떤 그 반응이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한민이 형이 얘기를 안 했다면 만약에 그 한민이 형이 등장을 안 했다면 과연 둘은 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둘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나도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그걸 여쭤보신 건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또 만나더라도 또 금방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금방 약간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쩌면은 오히려 둘이 이제 연인 관계가 되면은 안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서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다른 해석을 다른 어떤 해석을 세상 못했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영준이 기준에서는 그게 최고의 플러팅. 근데 그게 사실 배운 사람 좋아해. 그래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가 받아라. 근데 그거를 만약 철준이가 계속 왜 이렇게 먼저게 웃거나 이제 한민이 형 때문에 이제 커트되고 그 잘한다고 했었을 때 철준이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워닝을 해주지 않는 한 영준이는 아마 그 정도가 최선의 어떤 표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 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망상. 네, 그래서 망한 사랑이 원래 아름답게 말했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마이크를 맨 뒤에 계신 분께 한번 드려볼까요? 네, 죄송해요. 운동하게 만들어서. 네, 아트라인 GV 때 철준이에게 회전목마를 시켰던 사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싱얼록 상영회 언제 혹시 계획하시는 게 정확히 있는지 저 그거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뭐 술번개 장면이나 뭐 이렇게 클럽 장면 그럴 때 많은 그 주변에 다른 조연이나 단역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어떤 개인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분들 캐스팅할 때 어떤 비화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싱어롱은 지금 이제 어쨌든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거 노래방 자막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실제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네, 뭐 하는데, 네네 허락 받았습니다. 아, 네. 네네네. 아이들은 참여하기 힘든 시험일 것 같아요. 싱얼롱 그런가요? 네, 아,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이들 불러주실지 모르겠어. 싱어롱 하면 불러주실 건가요? 네. 되게 많이. 되게 한 많이. 7분 정도. 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우정의 무대처럼. 이거 노래 안 부르면 민망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뭐 조연분들, 단역분들 캐스팅할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마음껏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특히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 이제 도움 주신 분들 통해서 많이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딱 하나 그냥 요청드렸습니다. 머리 짧은 사람으로 좀 불러달라. 또 리얼리티를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이제 평일에 찍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머리가 길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역할이 준비가 맞아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머리부터 이 아저씨 다 기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죠? 네. 저도 그리고 그렇게 개인 클럽에 머리 긴 사람이 많으면 이거 말이 되나 싶어요. 너무 떨어지죠.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너무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 보충을 나눴고요.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이번엔 여성분으로 해볼까요? 저기 중간에 핸드폰 촬영하고 계신 여성분, 네, 까만 옷 입으신. 안녕하세요. 5번 보고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현태 생일 파티 씬에서 선물이 겹치잖아요. 그 겹치는 선물이 뭐였을지도 궁금하고, 겹치게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긴 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봉준호 이거 뭔지 아시죠? 봉준호 박진호 렛츠고. 봉준호 감독님, 박찬호 감독님과 각각 보기가 좀 어렵다. 한 번에 박준호를 차세대 거장이다. 죄송합니다. 어성님께 죄송하고. 그 선물은 저희가 뭐 이제 그 상표를 노출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들 느끼시는 그 색깔 에르메스 박스? 네네네. 그게 진짜 에르메스였어요? 아니고 그냥 네, 그 색깔 박스로 맞춰서 거기 약간 송월타올 이런 거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아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했고, 겹치는 게 사실 뭐 목에 따라서는 겹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큰 일인가 싶은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일단 이 생일 파티에서 뭔가 영준이 기분 뭔가 되게 사소한 일로 삥 떠고 사랑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무슨 사건을 만들까 하다가 되게 별거 아닌, 하지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20대 동갑 모임 아직 조금 철없을, 조금 다들 서로 눈치 많이 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몇 시간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사왔는데 겹쳐서 지금 오픈식 했는데 내가 이거 또 하면 안 사나, 이런 게 되게 영준의 막 자존심을 긁고,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사건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디테일이 있나시네요. 오케이에 대해서 박준호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께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모자 쓰고 계신 분께.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일요일에 시나리오부 사격을 보면 한 10번째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분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철준이가 처음부터 나올 때 가방은 약간 회색에 가까운 일반 가방을 메고 나오다가 갑자기 면접 보러 가면서 단스포츠 가방으로 바꿔서 메고 나오거든요.
그 가방에 갑자기 바뀐 줄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샀나? 아 진짜 이제 차니까 모든 게 파괴되고 그래서 네, 힘들어요. 네. 지원이 너무 어떤 것도 지원해야 되고 싶다. 하긴. 아, 네. 근데 뭐 의도한 겁니다. 네. 철준 이제 이렇게 소품 이런 거 정리하면서 철준이가 처음에 메고 있던 가방은 살짝 이제 조금 뭐랄까 살짝 추리해 보이는 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뾰로롱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니까 그 중간에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됐다라는. 네, 대학생 때 대학생을 준비하면 뭐 혼자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물이 든 거죠. 네. 어떤 게 유행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골라서 바꿨습니다. 아,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 쓰는 또 이제 거장의 면모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저희 진행 시간이 이제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블록버스터 그 흥행을 여러분들이 엔체 관람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부로 1.8만, 그러니까 18,000명의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너무나 유의미한 성과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이제 2만을 또 넘길 수 있는 목적에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주변에 혹시 안 본 분들 계시다면 이 영화 많이 전도를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3670 팀과 박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같이. 그리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은 아시죠? 예.